안녕하십니까,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공부를 했는지 영상을 짧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발표라고 해가지고 좀 제 동기분들 아직 응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다가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찍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잠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네, 어제 이제 15회 변호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제가 로스쿨을 다니면서 변호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한 뒤에 이제 6개월 동안 실무 수습을 마치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입장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공부 방법이 효과가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교 수업 외에는 별도의 뭐 인강을 듣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 말을 근데 인강은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강의들이 많고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들을 좀 줄이고 또 답안 작성 방법을 빨리 익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좀 강의를 계속 듣는 방식보다는 교과서나 기본서를 직접 반복해서 읽고 또 제 머릿속에서 좀 법체계를 쌓아가는 방식이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방식에는 또 분명히 효과도 있었고 그랬지만 한편으론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영상은 제가 잘했던 부분 자랑하려는 그런 영상이라기보다는 제가 효과를 보았던 공부 방법과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좀 아찔했던 그런 공부 방법을 함께 설명드리려는 영상입니다. 로스쿨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변호사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법학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제 경험에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가져가시고 아쉬웠던 부분만큼은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 로스쿨 1학년 초반부터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학년 때는 게임에 좀 빠져 있었어요. 이제 부모님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시는 줄을 알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온라인 게임 중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한창 또 유행이기도 해서 정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돈도 많이 썼고 현질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제 좀 적어도 변호사 시험을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시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수업은 이제 매번 듣기는 했지만 변호사 시험을 위해서 뭐 큰 어떤 목적이나 목표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 게임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로스쿨 3년은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1학년 때 조금 쉬어도 될 것 같고 변호사로서 이제 내가 이제 곧 변호사가 된다라는 마음에 약간 좀 허세감도 있었고요. 저는 아직 변호사 시험을 좀 멀어 보이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막상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시간이 정말 무섭게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그 사실을 이제 뒤늦게 깨달았고 본격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던 시기는 로스쿨 1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칠 때까지의 좀 큰 틀을 세워놨고 그 계획은 좀 단순했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과목을 먼저 공부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뭐 여름방학, 2학년 여름방학,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여름방학, 3학년 겨울방학 뭐 이제 변시 직전 뭐 이런 큰 틀에서만 세워놨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여러 번 보자.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자. 학교 수업 외에는 이제 인강에는 의존하지 말고 내가 직접 읽는 시간 그리고 이해하는 시간을 늘리자.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정교한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법대 4년을 다니면서도 느꼈던 것은 법학은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없으면은 문제만 많이 풀어서는 이제 그게 흔들릴 수도 있고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적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서 저는 이제 교과서 위주로 다회독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주요하게 이제 민법, 형법, 공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이런 모든 과목들의 교과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해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법대 4년을 다녔다고 하더라도 로스쿨 3학년에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은 차원이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도 많았고 판례 문장도 사실 어색했고요. 개념들도 많이 헷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신기하게도 회독수가 이제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서는 법 체계가 조금 잡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따로 놀던 그런 개념들이 점차 연결되기 시작했었고 조문이랑 판례가 만나는 지점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떤 쟁점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학교 자습실에서 뭐 오래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학교 끝나면 그냥 집에 와가지고 교과서 읽고 다시 읽고 표시하고 뭐 회독수 늘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제 이름을 잘 몰랐어요. 눈에 띄는 학생도 아니었고 로스쿨 동창들끼리 이제 회식을 뭐 자주 한다거나 그런 스타일도 아니어서 학교에서 이제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로스쿨 3학년 첫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죠. 이때 꽤 큰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객관식 시험이 좀 그때 당시에는 좀 주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희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 객관식 시험 결과를 가지고 개수를 가지고 이제 변호사 시험의 합불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었는데 제가 그 3학년 6월 모의고사 객관식 시험에서 전교 3등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저도 놀랐고 뭐 주변에서도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이제 평소 자습실에서 보이지도 않고 뭐 교수님들도 제 이름을 잘 모르던 학생이 갑자기 3학년 첫 모의고사에서 객관식 3등을 하니까 그때부터 교수님들께서도 조금씩 저한테 관심을 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살짝 다가오셔가지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필요한 건 뭐 없는지, 사례형도 제대로 좀 공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경험이 좀 꽤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공부 방식이 완전히 틀리진 않았구나. 교과서 다회독이 실제 시험에서도 빛을 이렇게 발하는구나. 기본기를 쌓는 공부가 결국 객관식 점수에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3학년 2차 모의고사, 3차 모의고사 이런 시험들을 거치면서 성적은 전체적으로 우상향했었고 최종 변호사 시험에서는 객관식 점수로 이제 개수로 120개를 맞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객관식 120개가 뭐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저보다 훨씬 더 높은 개수를 받게 되신 분들도 많죠. 하지만 1학년 때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제가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방향을 잡고 교과서 회독을 통해서 합격권의 객관식 실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본기의 중요성을 믿곤 있습니다. 교과서나 기본서를 통한 법체계의 형성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민법이나 형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같은 과목들은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만 문제가 바뀌어도 흔들리기 쉽상입니다. 객관식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기가 없이 그냥 문제만 푸는 방식은 어느 순간 한계가 올 수 있겠다라고요. 반대로 이제 교과서 회독을 통해서 체계를 한번 잡아두면 객관식 문제를 풀 때도 단순히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을 갖고 왜 이게 맞고 왜 이 지문이 틀렸는지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응용력도 생기고요. 이것이 이제 제가 객관식 시험뿐만 아니라 교과서 다회독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교과서 다회독은 물론 좋습니다. 기본기를 만드는데 분명히 강력하고요. 하지만 이 교과서 다회독만으로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위험성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교과서 회독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객관식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이제 법체계도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하고 뭐 문제를 봤을 때 개념을 이해하는 힘도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례형, 기록형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교과서를 많이 봤으니까 사례형이나 기록형도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그냥 쓸 수 있겠지. 기본기가 있으니까 기록형도 어느 정도 그냥 버틸 수 있겠지. 법리를 알고 있으면 답안 작성도 그냥 쉽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 시험에서 사례형이랑 기록형은 단순히 이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답안지에 이제 점수가 나는 방식으로 현출을 해야 됩니다. 사례형은 논점을 또 잡아야 되고
그 논점에 따른 목차를 구성을 해야 되고 법리를 정확하게 써야 하고 또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현출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법리를 제대로 포섭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기록형 같은 경우는 더 실무적이죠. 기록을 읽고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를 정리한 다음에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을 선별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이제 실제 서면의 형태로 구성까지 해내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제가 뭐 교과서를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이런 능력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늘어가는 것이 아니죠. 법리를 아는 것이랑 이제 답안지에다가 직접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판례를 읽어본 것과 채점자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로 쓰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읽는 것과 기록에서 필요한 사실을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만드는 것이 다르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 시험을 치른 뒤에 느꼈던 거예요. 실전 변호사 시험에서 사례형이나 기록형 점수가 높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객관식은 그동안 뭐 공부한 보람을 크게 느꼈긴 했지만 사례형이나 기록형 시험에서는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 내가 사례형이나 기록형 공부를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교과서 회독으로 쌓은 지식을 답안화하는 훈련을 더 했어야 됐다. 뭐 이런 아쉬움을 많이 남았었어요. 이런 아쉬움은 또 변호사가 된 뒤에도 약간 좀 느껴지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뒤에 6개월 실무수습 마치자마자 바로 단독 사무실을 개업을 했거든요. 개업하면 이제 바로 실전이에요. 의뢰인 만나야 되고 사건 검토하고 기록 읽어야 되고 고소장, 변호인 의견서, 소장 답변서, 뭐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이런 걸 직접 혼자 작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기록형 공부에 좀 의미를 절실하게 느꼈죠. 기록형은 이제 단순히 시험 과목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변호사 업무랑 굉장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록을 읽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능력, 그리고 증거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또 법리와 사실을 연결시키는 능력, 상대방이 주장한 것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캐치하는 능력, 그리고 또 그것을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서면으로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의 종합적인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스쿨생이나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에게 조언을 제가 감히 한다면 기본기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다만 객관식은 기본기의 효과를 확인하는 도구로만 활용해라. 사례형이나 기록형 같은 경우는 절대 늦게 시작하지 말고 반드시 손으로 직접 써봐야 한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과서 다회독은 기본기를 만드는 데는 강력하긴 하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라면 이런 기본기를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으로 바꾸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그래서 뭐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이런 공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공부 방법이 반드시 맞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각자의 공부 방식에 따라서 인강이 맞는 분들은 인강을 들으시고 스터디가 맞는 분들은 스터디를 활용하시고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든 간에 내가 법 체계를 확인하고 있는가 제대로, 그리고 또 객관식 지문을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가, 사례형도 답안에서 논점, 법리, 판례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는가, 기록형에서는 기록을 읽고 곧바로 서면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로스쿨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외로운 순간이 많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나보다 다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공부 방법이 과연 맞는지 항상 불안합니다. 로스쿨 3학년 말까지도 내가 선택한 공부 방법이 맞는지 계속 불안해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 이제 1학년 때 상당한 방황을 했고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뭐 교과서 다회독을 통해서 3학년 모의고사 때는 좀 나름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냈고 최종적으로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했잖아요. 예. 다만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한 이후에 일해보니까 기본기만큼이나 사례형, 기록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느꼈고, 그러니까 이제 로스쿨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교과서로 법 체계를 만든 다음에는 사례형이나 기록형 이거를 항상 답안지에 구현하는 연습을 하시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당장 공부가 많이 막막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꾸준히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